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던 집.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춰 있었다. 달력은 한 달 전, TV는 꺼진 채, 탁자 위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 사람들은 말했다. 자식들이 안 찾아왔대. 혼자라서 그렇게 된 거지. 하지만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모든 추측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 마지막 페이지, 또박또박 적힌 한 문장.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이웃 주민이 관리소에 전화한 건 목요일 오후였다. 3층 할아버지 집에서 냄새가 나요. 관리소 직원은 며칠 전부터 비슷한 전화를 몇 통 받은 터였다. 우편함은 넘쳐나고 있었다. 정기 검침 고지서며 광고 전단지며 누가 봐도 며칠은 된 흔적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봤다. 응답은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조용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문은 강제로 열렸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누군가 오래 머물다 떠난 듯한 그런 정적만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단정히 개져 있었다. 거실 탁자는 깨끗했다. 설거지는 끝나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담요를 덮은 채 웅크린 모습으로 한 노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타살 흔적은 없었다. 유서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혼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집이었다. 보호자 연락처 찾아봐야겠어요. 경찰이 말했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지 몇 장. 거기엔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하나씩 걸어보니 자식들의 번호였다. 전화는 몇 번 울리다 끊겼고 다시 걸자 그제야 누군가 받았다. 네, 아버지요? 목소리는 놀란 듯 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어요? 그게 한 달쯤 됐나? 경찰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이었다. 유가족이 도착한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아들 둘, 딸 하나. 셋 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장례식장 대신 일단 집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렇게 작은 집이었나? 큰아들이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와본 집. 기억 속보다 훨씬 좁고 훨씬 낡아 있었다. 벽지는 색이 바랬고 바닥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돈돼 있었다. 마치 누가 올 걸 알고 깨끗이 정리해둔 것처럼. 설거지는 끝나 있었다.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져 있었다. 아버지, 혼자 이렇게 사셨구나. 딸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들은 대답 대신 거실 선반을 살폈다. 몇 장의 사진이 먼지를 쓰고 있었다. 가족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 이 집에 누워있던 그 사람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다. 여기 달력 좀 봐. 작은 아들이 벽을 가리켰다. 달력은 한 달 전에서 멈춰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의 시간은 멈춘 것이었다. TV는 꺼진 채 그대로였고 리모컨은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 계란 몇 개,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 한 팩. 이걸로 뭘 드신 거야? 딸이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셋은 각자 다른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리할 게 많았다. 서류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다. 시간이 멈춘 집, 아무도 찾지 않았던 집, 그 집에 남아있는 건 죄책감과 어색함 뿐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같은 동네 사람 몇 명, 오래된 친구 한 명,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짧게 인사를 나눴다. 고생하셨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식들이 안 찾아왔대. 혼자 사셨다면서? 그러게. 연락도 안 했대. 말은 빠르게 퍼졌다. 장례식장 복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네 슈퍼 앞. 사람들은 아는 척하며 끄덕였다. 요즘 자식들이 그렇지 뭐. 바쁘다고 부모는 뒷전이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자식들은 그 말을 들었다. 아니, 듣는 척했다.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이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못 갔다. 생신도 깜빡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으니까. 혼자서도 잘 사셨으니까. 나중에 찾아뵙지 뭐. 그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됐다. 장례식장 밖 담배를 피우던 큰아들이 말했다.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작은아들이 대답했다. 그래도 맞는 말잖아.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딸이 혼자 앉아 울고 있었다. 울음소리는 작았지만 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우는들 무슨 소용이람. 노인의 인생은 그렇게 몇 마디 말로 정리됐다. 외로웠을 거라고, 서러웠을 거라고, 미웠을 거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정말 그랬는지 3일장을 치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진짜로 정리해야 했다. 전세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짐도 빼야 했다. 셋은 각자 방을 나눠 맡았다. 큰아들은 안방, 작은아들은 작은 방, 딸은 거실과 주방.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이불, 식기 몇 개, 오래된 TV와 선풍기.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나눴다. 대부분은 버릴 것이었다. 이거 갖고 계실 필요 있었나? 작은아들이 낡은 라디오를 들어보였다. 추억이었겠지. 딸이 작게 대답했다. 탁자 위를 정리하던 큰아들이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약 봉투 몇 개,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작은 일기장 하나. 일기장은 검은색 가죽 표지였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고 모서리는 달아서 해졌다. 하지만 유독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아껴둔 것처럼. 큰아들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뭐야, 이건? 작은아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일기장?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 몰랐는데. 셋은 탁자 앞에 모여 앉았다. 일기장은 가볍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다. 첫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작은 글씨로 날짜와 문장이 적혀 있었다. 2018년 3월 12일. 오늘은 비가 왔다. 짧은 문장이었다. 이게 다야? 작은아들이 되물었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8년 4월 5일. 무릎이 많이 아팠다. 역시 짧았다. 일기장은 매일 쓰인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날 혹은 기록하고 싶은 날에만 몇 줄씩 적혀 있었다. 딸이 일기장을 건네받았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2018년 5월 20일. 오늘 큰애한테 전화했다. 바빴나 보다. 딸의 손이 멈췄다. 셋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을 들여다봤다. 일기장의 처음 몇 페이지는 거의 날씨 이야기였다. 오늘은 바람이 불었다. 아침에 햇살이 좋았다. 저녁에 비가 내렸다. 단조로운 문장들. 혼자 사는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가끔씩 다른 문장이 끼어들었다. 오늘 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약을 먹으니 좀 나아졌다. 내일은 괜찮을 것 같다. 딸이 그 부분을 읽을 때 목소리가 떨렸다. 아프셨구나. 작은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말씀하셨으면. 하지만 일기장 어디에도 자식들에게 전화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아팠지만 혼자 병원에 갔다. 혼자 약을 먹었다. 혼자 나아졌다. 큰아들이 페이지를 넘겼다.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애들이 올까? 문장은 거기서 끝났다. 물음표도 없었고 느낌표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2019년 2월 14일. 오늘은 설날이다. 작은애가 전화했다. 5분 정도 통화했다.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 딸이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2019년 2월 14일. 발신 아버지. 통화 시간 4분 37초.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신 거였어.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받기만 한 건데. 작은 아들도 기록을 확인했다. 역시 아버지가 먼저 건 전화였다. 그리고 대부분 3분에서 5분 사이였다. 왜 이렇게 짧게 끊었지? 작은 아들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이유를 셋 다 알고 있었다. 바빴으니까. 아니, 바쁘다고 생각했으니까. 전화를 빨리 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렇게 몇 분으로 정리됐다. 일기장은 계속됐다. 2019년 3월 10일.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같은 말이 붙어 있었다. 바쁠 것이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전화한 날, 전화 못 받은 날, 전화했지만 짧았던 날. 모든 게 기록돼 있었다. 2019년 7월 18일. 큰애한테 전화했다. 안 받았다. 회의 중이었나 보다. 실제로 그날 큰아들은 회의 중이었다. 부재중 전화를 받지만 다시 걸지 않았다.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잊었다. 2019년 10월 3일. 작은애가 전화했다. 애기 낳았다고 했다. 손주 목소리 들려줬다. 울음소리가 귀여웠다. 작은아들이 그 부분을 보고 눈을 감았다. 딸 낳고 한 번 전화했었다. 그 뒤로는 안 했다. 2020년 2월 8일. 설날인데 아무도 안 왔다. 괜찮다. 애들도 각자 바쁠 것이다. 원망은 없었다. 불평도 없었다. 그저 이해하려는 문장만 있었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손주들 보고 싶다. 사진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진은 오지 않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어린이날을 보냈다. 아버지 생각은 하지 않았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이다. 딸아이가 전화했다. 안부 물어봤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사실은 허리가 아프다. 말하지 않았다. 딸이 그 부분을 읽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말씀 안 하셨어? 목이 메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일기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자식들은 몰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 모든 걸 일기장에만 적어뒀다는 걸. 2021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애들이 올까? 아니어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2021년부터 일기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적히는 내용도 점점 짧아졌다.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 문장은
여러 번 반복됐다. 2021년 3월 15일. 오늘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바쁠 것이다. 2021년 5월 22일. 오늘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바쁠 것이다. 2021년 7월 30일. 오늘도 바쁠 것이다. 문장은 점점 짧아지고 바쁠 것이다라는 말만 남았다. 딸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이거 우리 핑계잖아. 작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우리 대신 변명해 주신 거야. 셋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일기장 속 아버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이해하려 했다. 애들도 바쁘겠지. 애들도 힘들겠지. 애들도 살기 바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2021년 10월 10일. 오늘은 큰애 생일이다. 전화하려다 말았다. 바쁠 것 같아서. 큰아들이 그 날짜를 봤다. 자기 생일이었다. 아버지가 전화하지 않은 건 잊어서가 아니었다. 전화하면 부담될까봐 참으신 거였다. 2022년 2월 1일. 설날이다. 올해는 아무도 안 온다고 했다. 괜찮다. 코로나 때문이겠지. 그의 설날, 자식들은 각자 집에 있었다. 핑계는 코로나였지만 사실 그냥 귀찮았다. 멀기도 했고 가봤자 할 말도 없었다. 다음에 가지 뭐. 그렇게 넘겼다. 일기장은 계속됐다.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카네이션은 오지 않았다. 요즘은 안 보내나 보다. 괜찮다. 딸이 그 부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주문하려다 까먹었다. 내년에는 꼭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년은 오지 않았다. 2022년 9월 20일. 요즘 자주 어지럽다. 병원 가야 할 것 같다. 혼자 갈 수 있다. 2022년 10월 5일. 병원 다녀왔다. 약 처방받았다. 먹으면 나아질 것이다. 2022년 11월 18일. 약 먹으니 조금 나아졌다. 다행이다. 애들한테 말 안 해서 다행이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순간 큰아들이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못 보겠어. 하지만 딸이 다시 펼쳤다. 끝까지 봐야 해.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거잖아. 사람들은 생각한다. 혼자 죽으면 외로웠을 거라고. 미움이 가득했을 거라고. 원망하며 떠났을 거라고. 하지만 일기장은 그 생각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15일. 오늘 이웃 할머니가 반찬을 주셨다. 고맙다. 나도 뭐라도 해드려야겠다. 2023년 2월 8일. 아래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이사 왔다. 인사를 받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다. 2023년 3월 20일. 관리소 아저씨가 전등을 갈아줬다. 혼자서는 못 갈았을 것이다.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많다. 일기는 외로움보다는 작은 감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다. 2023년 5월 5일. 오늘 공원에 나갔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다. 손주들도 저렇게 클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말. 하지만 그 뒤에 원망은 없었다. 2023년 6월 12일. 큰애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많이 힘들겠구나. 나는 괜찮다고 했다. 실제로 그날 큰아들은 피곤했다. 일도 많고 집에서도 신경 쓸 게 많았다. 아버지 전화를 받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다. 아버지, 저 좀 바빠서요. 그래, 괜찮다. 끊어라. 아버지는 먼저 끊으셨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애가 많이 바빠 보였다. 내가 부담 주면 안 되겠다.
큰아들이 그 부분을 읽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냥 귀찮아서 끄는 건데. 작은아들도 비슷했다. 2023년 8월 9일 작은애가 몇 달 만에 전화했다. 바쁘다고 했다. 그럴 줄 알았다. 애들은 다 바쁘다. 전화 통화는 2분이었다. 작은아들은 운전 중이었고 신호 대기 시간에 급하게 전화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 바빠서요. 그래, 건강하다. 조심해서 가라. 신호가 바뀌자 전화는 끊겼다. 작은아들은 그 통화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2분을 일기에 적었다. 목소리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딸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10월 25일 딸아이가 전화했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다. 그럴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딸은 그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했다. 아버지,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짧은 통화도 고마워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애 키우느라 바쁠 텐데. 셋은 일기장을 보며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아버지는 이해하려 했는데 자식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기다렸는데 자식들은 미뤘다. 아버지는 고마워했는데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우리가 너무 못됐구나. 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일기장은 여전히 원망하지 않았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일기의 글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박또박 쓰던 글씨가 삐뚤빼뚤해졌다. 2024년 1월 3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애들을 볼 수 있을까? 문장 중간에 말줄임표가 생겼다. 망설임이 느껴졌다. 2024년 2월 14일 오늘은 설날이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오지 않았다. 괜찮다. 괜찮다는 말 앞에 점 3개.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2024년 3월 8일 요즘 숨이 자주 찬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병원 가야 하나. 2024년 3월 20일 병원 다녀왔다.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다.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글씨는 점점 더 흔들렸다. 2024년 4월 5일 오늘은 숨이 많이 찼다. 누워 있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2024년 4월 12일 약을 먹었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왜 말하지 않으려 했을까? 자식들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바쁜 자식들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2024년 5월 1일 오늘은 밥을 못 먹었다. 입맛이 없다. 내일은 먹어야지. 2024년 5월 10일 걷기가 힘들다. 몸이 무겁다.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이 점점 짧아졌다. 2024년 5월 18일 오늘은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애들 바쁠 것이다. 문장이 끊겼다. 글씨도 흔들렸다. 2024년 5월 25일 많이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 곧 나아질 것이다. 그 뒤로 일기는 며칠 비어 있었다. 날짜가 적히지 않은 빈 페이지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5월 29일. 글씨는 더 흔들렸다. 하지만 문장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마치 지워지지 않게 꼭 남기려는 것처럼. 셋은 숨을 멈추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다. 마지막 문장. 원망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었다. 큰아들이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딸은 소리내어 울었다. 왜, 왜 이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들을 이해하려 했다. 바빴을 거라고, 힘들었을 거라고, 각자의 삶이 있을 거라고. 자식들은 그 마음을 전혀 몰랐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지. 우리가 죽인 거잖아. 큰아들이 중얼거렸다. 아니야. 딸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 그래도 작은아들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우리가 찾아갔어야 했어. 전화라도 더 자주 했어야 했어. 셋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일기장은 닫혔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바쁠 것이다. 괜찮다. 애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삶을 존중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삶을 외면했다. 큰아들이 일어섰다. 정리 계속하자.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리할 게 남아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일기장. 그 작은 책 한 권이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이었다. 딸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해.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버리면 안 돼. 작은아들도 동의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셋은 일기장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의 의미가 달랐다. 외로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였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사랑했다. 일기장을 읽은 뒤 셋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집 정리는 멈췄다. 그냥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큰아들은 창밖을 봤다. 아버지가 매일 보셨을 풍경, 저 창문 너머로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가는 걸 혼자 보셨을 것이다. 작은아들은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만 멈춘 것이다. 딸은 탁자 위에 일기장을 봤다. 그 안에 담긴 기다림과 이해와 용서, 자식들이 주지 못한 것들이 전부 그 안에 있었다. 나 아버지한테 전화해야겠다. 작은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뭐? 큰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아니, 우리 아버지 말고 장인어른. 작은아들은 휴대폰을 꺼냈다. 며칠 전에 전화 오셨는데 바빠서 못 받았거든. 전화를 걸었다. 몇 번 신호음이 울리더니 장인어른이 받으셨다. 사위야? 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장인어른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고맙다. 나도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후련해 보였다. 딸도 휴대폰을 꺼냈다. 나도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맙다. 나도 보고 싶었어. 딸은 통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다. 큰아들도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다. 나는 이미 늦었잖아.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이미 안 계신데. 딸이 손을 내밀었다. 오빠, 아직 안 늦었어. 뭐가?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도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자식이잖아.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가서 애들한테 전화해야겠다. 작은아들이 물었다. 애들이 바쁘지 않아? 바쁘겠지. 그래도 해야지. 큰아들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나도 바빴거든.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셨잖아. 셋은 다시 집 정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하나하나 아버지의 흔적을 느끼며 천천히 정리했다. 버릴 것도 조금은 아껴서 봤다. 가져갈 것도 소중히 챙겼다. 그리고 일기장은 누가 가져갈지 정하지 않았다. 돌아가면서 보자. 딸이 제안했다. 잊지 않으려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잊으면 안 돼. 셋은 정리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봤다. 이제 아무도 없는 집.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 이해의 시간, 용서의 시간. 그 시간들이 이제 자식들의 마음에 남았다. 며칠 후 장례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큰아들은 퇴근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네, 아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들은 잠시 당황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궁금해서. 요즘 어때? 학교는?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 별 내용 없는 대화였다. 하지만 큰아들은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작은아들은 주말에 장인어른 댁을 찾아갔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뵙고 싶어서요.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장인어른은 기뻐하셨다. 자주 와라. 너 보면 기분 좋다. 네, 자주 올게요. 작은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와드릴 걸.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다. 어머니, 애들이 보고 싶대요. 어머, 고맙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안고 한참을 웃으셨다. 자주 와라. 얼굴 보니 좋다. 네, 자주 올게요. 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떠올렸다. 손주들 보고 싶다던 그 문장. 미안해요,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다. 시간이 지나도 일기장의 문장들은 자식들의 마음에 남았다. 바쁠 것이다. 괜찮다. 애들은 각자의 삶이 있다. 그 문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아버지의 이해가 아니라 자식들의 핑계였다는 걸.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는 외로워서 혼자 떠난 게 아니었다. 기다리다가 조용히 떠난 것이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이해하려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렇게 떠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 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딘가에 여전히 기다리는 부모가 있다. 전화를 기다리고, 방문을 기다리고, 목소리를 기다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외로웠다고. 대신 이렇게 말한다. 바쁘지?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부모는 자식이 오지 않아도 기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